제가 실제로 한 5, 6년 전에 운동에 되게 심취했을 때 막 여러 가지 영양제, 보충제 막 이런 거 먹다가 간 수치가 300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와 큰일 날 뻔했는데, 자 이렇듯이 술을 제외한 여러 가지 영양제 종류, 뭐 약 종류 이런 걸 먹고 간 수치가 오르는 걸 독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심코 먹다가 간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제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약 일반 의약품 종류는 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스닥터입니다. 자, 이 독성 간염이 약을 많이 먹으면 누구에게나 간 독성이 생기는 걸 직접 독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정용량을 지켜서 먹었는데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간 수치가 오르는 거를 과민 반응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기전이 있고, 이런 독성 간염의 문제가 뭐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황달, 피로감, 복수 이런 게 나타나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기 발견이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바로 그냥 처음부터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면, 우선은 영양제의 그 종류수, 가지수가 많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부터 딱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어떤 거에서 내가 간 수치 올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여러 가지를 먹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간 수치가 오를 만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제 보약 선물해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위험한 게 해외 직구입니다. 요즘에 영양제를 직구로 해서 많이 드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약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 해외 직구는 진짜 이거는 알 수 없는 걸 내 입에 넣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독성 간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영양제, 한약, 일반 의약품, 그 다음에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이거 정말 제가 의사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전문 의약품이 간 수치가 오를 만한 위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약들은 처방의 주체가 확실하고 그분들이 또 간 수치 검사를 통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처방을 한 사람의 책임 소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관리되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이 약들은 내가 일반적으로 처방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의약품은 다음에 영상 한 편으로 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영양제, 한약, 일반 의약품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전문의약품이 더 간독성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양제, 일반 의약품 소개해드릴 목록 기준은 미 국립보건원의 리버톡스라고 독성 간염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쫙 이런 모든 약품이 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이 약이 간 손상 가능성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A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이런 A 등급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의약품 빼고. 자, 그래서 영양제부터 보시면 첫 번째 서양승마입니다. 이게 블랙코호시라는 이런 식물의 뿌리에 추출물을 먹는 건데, 이 추출물이 이런 여러 가지 갱년기 약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그런데 이런 일반 의약품은 이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되어 있겠죠. 규제가 있을 거고, 이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직구로 이런 영양제 사 먹는 거, 여기 실제로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4세 여성이 폐경기 증상 때문에 블록코시를 매일 1g씩 복용했고 6개월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먹고 피로감이 생기면서 살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1000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약을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악화되고 황달 수치가 20까지 오르고요. 그래서 39일 만에 간 이식을 받았지만 이식 수술 도중에 이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서양승마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용량 반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간 수치가 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과민 반응으로 생긴 거긴 하지만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의약품은 복용 전에 약사님과 상담 먼저 하고 복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보다는 사실 이제 해외 직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승마 블랙코시 종류는 갱년기 목적으로 가능하면 직구는 좀 피해 주시고, 갱년기는 이제 산부인과 가셔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의약품을 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서양승마 종류를 먹고 있다면 간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시고, 오늘 내내 이제 설명드리지만 이런 황달이나 소변이 진하게 나온다든지 구역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전형적인 이제 간 손상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양승마뿐만 아니고 오늘 나오는 모든 약, 게다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이 경우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녹차 추출물입니다. 자, 이게 뭐 항산화, 그 다음에 체중 감량, 그 다음에 또 피부 미용에 좋다 해서 이렇게 녹차 추출물이 들어간 영양제라든지 그 안에서 이제 간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이 EGCG라고 뭐 에피갈로카티킨 3 갈레이트라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걸 또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저용량에서는 희한하게 간을 보호하는데 고용량에서는 뭐 간 손상을 일으킨다 그런 게 있고 용량과 상관없이 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평소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로 인한 독성 간염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주의하시고 녹차 추출물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또 41세 여성인데 어떤 녹차 추출물이 포함된 체중 감량 보충제를 먹기 시작했고, 자, 이분이 황달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230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황달 수치도 26까지 올랐는데 이제 N-아세틸 시스테아민이라는 이런 해독제를 가지고 치료를 했고 이제 천천히 호전되면서 6개월 뒤에는 이제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떨어졌다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양제 카바입니다. 카바는 뭐 파이퍼 메시스티쿰 이런 식물의 잎이나 뿌리를 이렇게 말려서 건조 가루로 만들어서 영양제로 파는 건데 이게 뭐 불안에 좋다. 저도 진짜 불안증, 공황장애가 좀 심한 편이라서 사실 이런 영양제가 있다면 혹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바 추출물이 들어간 일반 의약품도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결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직구, 이런 카바가 들어간 영양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제품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이미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결국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양제 네 번째 게르만더입니다. 이 게르만더가 정식 이름이 테우크리움 머시갱이라는 이런 식물이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꿀풀가라고 하고요. 이게 뭐 살 빼는데 좋아가지고 이렇게 영양제에 들어있는데 이거 역시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됐고요. 그래서 직구를 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살 빼는 용도의 영양제를 사셨던 분들은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종류가 있다면 그냥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성광대수염이라는 요 식물이 게르만더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울릉도에 피는 뭐 꽃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물에 넣고 끓여가지고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계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차를 끓여 드시지 말도록 오늘 시간에 권유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28세 여성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게르만더 620ml를 매일 12주간 먹었더니 황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황달 수치가 9까지 올라갔고요. 간 수치는 35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나서 간 수치가 정상이 됐는데 문제는 몇 년 후에 또 먹은 거죠. 자, 체중을 빼기 위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정말. 자, 이렇게 했더니 황달 수치 또 6까지 올라가고 간 수치는 10배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또 중단하고 또 다시 간 수치가 12주 후에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 영양제 조금 말씀드리기 거시기 한데 이거는 이제 NIH 리버톡스의 브랜드 이름 자체가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체중이나 건강 관련해서 다양한 보충제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런 라인업에서 어떤 성분이 간 수치를 올리는지를 아마 미 국립보건원에서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브랜드를 올려놨고 이 중에서도 이제 미네랄이나 비타민만 들어있는 보충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식물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에서 간 수치가 오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사 이름이 아니고 라인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하는 분들에서 지방연소 종합영양제 시리즈가 있답니다. 이 시리즈 이름이 이제 이런 이름이 있고 이게 2013년에 에겔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독성 간염이 무지막지하게 생기는 파동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이게 전량 회수되면서 지금은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 라인업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올라와 있었고요. 자, 영양제 마지막 적화수호입니다. 자, 이게 뭐 우리나라에는 백화수호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적화수호를 이제 흰머리에 좋다 해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국산 적화수호도 인터넷 쇼핑으로 굉장히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검색해봐도. 근데 이게 식물성 그 자극성 변비약인 안트라키논 성분이 들어있어서 변비의 직방인데 사실은 그냥 뭐 안트라키논을 먹을 거면 둘을 먹으면 되는 거고요. 굳이 이런 게 더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약에 비해서. 그리고 흰머리가 생길 만한 어떤 질환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냥 젊은 나이에 흰머리 생기는 거는 아직까지 염색 외에는 궁극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이런 적화수호를 직구로 사 드시는 건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 수치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화소 이름이 플리고는 멀티플로름이라고 하고 진짜 이름은 중국산 약초 이름입니다.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부모가 애가 탈모가 있대 그래가지고 5세 여자아이를 진짜 이 적화소를 편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3알씩 먹였는데 4달 만에 헝달과 짙은 소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아기가 1500까지 올라가고 정말 다행히 특별한 치료 없이 개선이 됐고 간 수치도 떨어졌는데 2달 후에 또 헝달이 재발해서 보니까 약초를 또 먹은 겁니다. 부모님이 먹였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중단하고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5개월까지도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영양제 끝났고 이제는 영양제와 일반 의약품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분제. 자, 이 철분제는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간독성이 명백히 입증된 약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철분제를 뭐 종합 영양제에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산모들은 그냥도 먹긴 하는데 제가 진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철분제라는 거는 철결핍성 빈혈에서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고용량에서 이렇게 간독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입니다, 간.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지만 사실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앞이 캄캄해지면서 기절할 것 같은 느낌. 두 번째는 어지럼증. 어지럼증 뭐냐면 빙빙 도는 거죠. 자, 제가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빈혈이 없거든요. 빈혈 수치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철분도 정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기립성 저혈압하고 어지럼증은 빈혈과 대부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우연히 겹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상관없는 별개의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이 있을 때 정말 무지성으로 철분을 먹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빈혈은 보통은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고 심하면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지 어지럼증이나 일어났을 때 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은 대부분 없습니다. 우연히 빈혈이 있는 사람이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무관한 병입니다. 게다가 이 빈혈도 대부분 철결핍성 빈혈이긴 하지만 일부는 철분을 먹으면 안 되는 빈혈 환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빈혈은 우리 눈을 까뒤집었을 때 이 빨간색이 하얗게 변하는 이게 진짜 빈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철분 검사를 해보고 정말 철분이 떨어진 사람만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야 확실히 철분을 먹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닌 상황에서 무지성으로 먹게 되면 진짜 간 수치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이 정도 굉장히 고용량에서 먹어야 되지만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 후에 드시도록 하고 용량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요. 이거를 어른들이 어떤 좋지 않은 용도로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애기들이 모르고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A도 영양제와 일반 의약품이 둘 다 있고 이거 역시 고용량을 먹었을 때 간 수치가 대부분 다 오릅니다. 자, 이게 눈 건강에 좋다 해서 레티노이드나 뭐 베타카로틴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그 정도 영양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영양제를 이렇게 뭐 만 단위 이렇게 고용량을 먹으면 이거는 간 수치가 대부분 오릅니다. 흡연자는 심지어 5천 단위만 먹어도 간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을 이렇게 영양제로 여러분들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부과 가서 제대로 진료받고 얼마든지 약 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신체 항산화를 위해서 베타카로틴 드시고 싶은 분은 영양제로 베타카로틴 먹는 것도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용량은 당연히 간 수치 오르지만 저용량도 비타민 A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근이나 깻잎으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먹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런 걸로 드시는 걸 이번 시간에 권유드리고요. 자, 실제로 18세 여성이 아마 여드름이겠죠. 치료하기 위해서 16개월 동안 1년 넘게 매일 10만 단위 비타민 A를 먹었는데 피로해지고 근육경직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온 거죠.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간 수치가 한 3배 이 정도 올랐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버티신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비타민 A를 끊고도 10개월, 거의 1년간 이분이 피로감과 코피가 계속 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타민 A가 만성적으로 중독되는 게 빠져나가는 시간도 한참 걸린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영양제 내지는 일반 의약품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용량으로 먹어야 간독성이 명확히 보고되고요. 자, 이거를 고용량으로 먹는 경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 자, 나이아신 하루 권장량이 14에 16ml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640ml, 자, 하루 권장량이 4000%를 먹을 일이 바로 고지혈증이라는 거죠. 고지혈증은 아예 1에서 6g 사이로 들어가야 이 콜레스테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음식 콜레스테롤 영상이나 뭐 스타틴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효과가 정말 크지 않습니다. HDL 올라가는 효과가 좀 커서 이거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과거에 좀 많이 썼는데 이게 단독으로 이런 효과는 입증이 돼 있지만 스타틴하고 붙여서 쓰면은 이런 효과가 미비합니다. 거의 의미 없는 정도로만 내려가고 게다가 부작용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콜레스테롤 지침에서 고려하지 않는 약 목록 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차 지침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 얼굴 화끈거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간 수치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용량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41세 남성이 자 4.5g 6개월 동안 나야신을 이 정도 고용량으로 매일 먹고 나서 이제 메스꺼움, 뭐 복통, 황달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간 수치가 40까지 정상인데 3,300, 황달 수치도 1까지 정상인데 8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이제 나야신만 끊으니까 그냥 바로 간 수치하고 다 호전이 되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 약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타입입니다. 타입. 자, 아세트아미노펜 이것도 고용량에서 주로 간독성이 보고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혈 진통제로 먹는 게 650ml입니다. 이거 하루 3번 먹어도 2g이거든요. 근데 매일 4g씩, 자 매일 6알이죠. 또는 한 번에 7.5g. 네, 이런 무언가 이제 사정이 있겠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이거는 필연적으로 간 수치가 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 독성 간염에 치료제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이거는 몇 안 되는 해독제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해독제가 있고 이게 심지어 영양제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타이를 모르고 2알 먹어서 이 영양제를 사 먹는 그런 자가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타이를 어떤 사정으로든 많이 먹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이거를 주사로 맞아야 됩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69세 여성이 심지어 다른 진통제까지 한꺼번에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이제 메스꺼움, 구토, 설사 이런 게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 수치가 5,900까지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해독제를 맞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정말 빠르게 호전되면서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2주 후에 모든 검사가 정상이 되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피임약입니다. 자, 이 피임약 안에 여성 호르몬 그 중에서도 이제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이 성분이 간독성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초기 피임약에는 50마이크로까지 용량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독성 간염이 심심치 않게 발병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15에 35로 여성 호르몬 수치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피임약 일반의약품 머시땡이도 이게 20마이크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수준으로 요즘에는 다 들어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용량과 상관없이 과민 반응으로 담즙 정체나 간정맥 혈전이나 뭐 간에 심지어 혹이 생기거나 이런 아주 드문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임약은 항상 간 수치가 오를 수 있다는 건 알고 드셔야 되고 이런 황달이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눈이 노래지거나 이런 게 생기면 병원에 가셔서 바로 간 수치 검사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22세 여성이 에틸 에스트라디올 30마이크로 그러니까 적은 용량인데 도황달 가려움증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피임약은 가능하면 병원에서 처방받고 간수치 검사를 해가면서 드시는 게 좋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가지 황달 증상, 소변 색깔 주의 깊게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통제에서 뭐 가장 널리 쓰이는 약이죠. 이부브루펜. 이것도 많이 먹으면 간독성이 생기는 걸로 아주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먹는 약 하루에 600ml 먹는 그 용량 안에서는 간 수치가 오르는 확률이 0.4%에 불과한데 만약에 2.4g 그러니까 하루에 4알씩 3번 먹거나 뭐 이 정도 먹으면 16%까지도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열 안 내린다고 해열 진통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 용량을 지켜도 0.4%는 이제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눈 색깔이나 소변 색깔 주의 깊게 보도록 하시고 이제 끊어도 몇 달 지나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59세 여성이 고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 3번 600ml니까 3알씩 3번 9알 먹은 거죠, 하루에. 이러고 이제 5일 만에 황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황달 수치가 20배 올랐고요. 그래서 10주 만에 심지어 이분은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은 다행히 성공했고요. 간 이식 받을 때 보니까 이미 간이 엄청나게 파괴돼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영양제, 보충제, 일반의품 전부 다 알아봤고 이거는 약 입장인 거죠. 약 입장에서 간독성이 확실한 걸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를 먹었을 때 제일 독성 간염을 많이 앓았는가? 이게 미국 통계를 보시면 2016년에 독성 간염을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독성 간염의 가장 주요한 원인 세 가지가 뭐냐? 우리 소위 로이더라고 하는 그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 그 다음에 종합 영양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원인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 영양제를 먹었는가? 보디빌딩이 한 30% 정도, 그다음에 체중 감량이 한 20% 정도 먹어서 이 두 개만 해도 절반이었고요. 나머지 뭐 우울증, 성기능, 위장감, 면역 관절 이런 목적으로 이제 보충제 내지는 영양제, 약초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디빌딩, 남성 호르몬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영양제도 아니고 일반 의약품도 아니고 불법입니다. 불법. 그냥 비의료적으로 먹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 간을 손상시키는 원리 여성 호르몬과 똑같겠죠. 담즙 정체, 간, 혈관 손상 똑같습니다. 간 종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황달이 생길 수가 있고, 불법이지만 이제 보충제 종류에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종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제 성분에 이런 게 있는지 헬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을 맞거나 먹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성분의 약들은 비뇨의학과 등에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 맞거나 먹도록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우리나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독성 간염의 원인 물질이 뭔지 연구한 논문을 2개를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2개가 거의 내용이나 연구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자, 2008년에 충남대에서 독성 간염 환자 159명을 분석했고, 또 2011년에 순천향대병원에서 184명의 독성 간염 환자를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 논문에서는 민간요법이 34%, 한약이 42%, 처방약이 24% 정도 나왔고, 두 번째 논문 거의 같습니다. 거의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민간요법 34%, 한약 43%, 처방약 22%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그 성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한약을 포함해서 이런 성분들이 정확히 뭐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처방약, 전문의약품은 제가 영상 한 편으로 또 반드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뒷이야기 설명드리면, 자, 이 독성 간염이라는 게 아까 봤듯이 아주 몇몇의 성분을 제외하면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걸 투여하면서 간 수치가 내리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독성 간염의 기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 손상 기전을 우리나라 연구팀이 이제 이런 기전이다 하면서 밝혀낸 걸 이제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에 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과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연구팀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독성 간염이 여러 가지 약물이나 한약,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먹으면서 발생한다는 워딩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일반적인 평범한 당연한 워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의학계의 반발이 있었다는 거죠. 독성 간염의 발병이 원인이 한약이 아니다. 자, 이런 반박문을 한의학계에서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약을 먹고 간이 손상된 건 전부 다 처방이 아니라 개인 임의 복용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이제 국내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국내외까지 넣으니까 이제 처방약이 60%, 한약이 25%다. 독성 간염 원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외국에도 한약을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외를 포함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저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약이 어떻다, 뭐 양약이 어떻다, 이걸 갈라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간독성이 오를 만한 원인 중에서 일반 의약품이나 영양제 등으로 처방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내가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독성이 명백히 입증된 영양제 종류, 일반 의약품 종류, 여러 가지 민간 약초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셀룰적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